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주민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하던 가운데 쌍둥이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숨졌고 또 2년 동안이나 냉장고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주민 신고가 없었다면 주위의 무관심 속에 이 아동들은 오랜 기간 학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달 전 맨발로 편의점으로 도망을 온 아동의 사례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파이프로 맞고 쇠사슬에 묶이는 등 고문 수준의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담궈가지고 그래서 숨 쉬기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매번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아동학대 상황이 참 심각하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현실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주시 아동보육과 조창현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시청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김은희 계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김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제 최근 또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례가 또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아동학대 현황 그리고 충북에서는 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동학대 얘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의미, 그 뜻을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이한테 물리적인 폭력만을 가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는 보지는 않잖아요. 아동학대라는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말하고요. 네. 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또 아동을 유기하거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방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학대의 범위를 네.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폭력도 그거나 학대에 해당하고 네, 부모로서 네, 네. 마땅히 해줘야 될 것을 하지 않거나 방임을 네, 네, 하면 네. 그것도 학대에 해당한다는 거죠? 네, 네. 그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니까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건 물론이고 어떤 치료적인 처치 행위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방임하는 행위도 아동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방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아동학대 뭐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만 그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유형은 어떻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라든가 네.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학대, 방임, 즉 유기 이렇게 네 가지로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신체 학대는 글자 그대로다가 그 아동들한테 신체에다가 물리적으로 가해갖고서 상흔이나 멍자국이 이렇게 나게 하는 그런 게 되겠고,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으로 다 위협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차별을 둔다든가 왕따를 시키는 행위, 이것도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겠습니다. 집에서요? 집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네. 모든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학대 같은 경우는 그 아동들에게 이제 성추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라든가 하고 또 성매매를 시킨다든가 이런 게 되겠고, 또 네 번째로다가 방임이나 유기는 방임에는 세 가지로 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데, 물리적 방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의식주 같은 거, 즉 밥을 안 준다든가 하고 상해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네. 그리고 이 교육적 행위 같은 경우는 아동을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도 이제 교육적 방임이 되겠고. 교육적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학대에 그렇죠. 해당하는군요. 학대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적 행위는 아동이 아픈데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예방접종 시기가 됐는데 예방접종 시기를 안 맞췄다든가 이것도 다 모든 게 방임적 그 학대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학대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그 아동들한테 즉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즉 관심 안 갖고 이렇게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교를 한다든가 네. 흔한 말로다가 가정에서 너는 왜 어째 그 모양이냐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도 아동 학대에 이렇게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거나 뭐 그러면 그것도 뭐 학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동에 대해서 자존심을 네. 상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누가 차별을 한다든가 그런 게 모든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뭐 언어 폭력 뭐 이렇게 그러면 볼 수가 정서적, 있겠네요. 정서적. 예, 네. 언어폭력 되겠습니다. 그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게 되면 이제 앞에서 본 영상은 좀 그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누구나 봐도 아 정말 심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아동학대 사건인데 누가 봐도 아동학대인데 부모들은 이거는 학대가 아니라 정말 훈육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또 그게 아동학대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훈육과 아동학대 이걸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을지가 좀 헷갈리거든요.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네. 그 훈육이라면 그 아동을 바람직한 방향 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훈육자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훈육자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또 방법은 사회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고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고 또 훈육하는 장소도 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 누구나 공감 가는 장소에서 아이를 훈육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보호자들께서 어떤 훈육의 정도가 지나쳐서 감정이 이제 격해지면서 아이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든가 또 아이들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체벌을 한다든가 또 체벌이나 또 욕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물건이나 이런 도구를 이렇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 또 어떤 경우에는 아동을 어두운 방 안에 가두고 문을 닫아서 1시간 동안 아이를 혼자 방치하는 행위. 요거는 우리 네, 어렸을 네, 때만 네. 해도 집 방에 들어가 있어. 뭐 네, 이렇게 네. 벌 쓰고 있어. 이런 경우가 또 종종 있었는데 그렇지, 네. 지금은 그런 경우도 또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때 보호자의 태도가 좀 중요하겠죠. 객관적으로 네. 어떤 평정심을 가졌는가, 또 아동이 화난 장소에서 적당한 시간 안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가가 중요하고, 굉장히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아이를 감금하는 듯한 태도로 방에 밀어놓고 또 1시간 이상 불을 꺼놓는다든가 또 아이한테 장시간 나오지 마라, 문 밖으로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훈육의 정도를 지나친 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훈육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훈육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판단을 해봐야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그 학대 관련 판례를 보면 네. 보육교사께서 아동을 방 안에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닫은 후 1시간가량 불을 꺼서 아이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것도 행위자께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학대 행위라는 걸 네. 인식하지 못하지만 1시간이나 시간 동안 아동은 상당한 공포심에 시달렸고 이건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하실 말씀 아니, 있으신가요? 사실 네. 훈육하고 아동학대 사실 상당히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네네. 좀 그래갖고 좀 찾아봤더니 네. 뭐 훈육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다가 품성이나 도덕행위를 가르쳐 기른다 이런 적이고 네. 또 그래서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제 훈육이라는 거는 즉 훈육이 지나치면은 학대로 다 가지 않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을 하려면은 즉 사람들이 없는 데서 조용하게 좀 아동한테 아까 우리 경감님도 얘기했듯이 수치심이 없도록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겠고 또 훈육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사사로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사실 있는 그대로다가 얘기를 해줘 갖고 이렇게 아이를
타이르고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가해하는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를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은 피해 아동이 이것을 정말 그 훈육을 넘어서 뭐 공포, 그 나는 학대로 본다라고 하면 그게 학대로 볼 수가 있겠네요. 피해 아동을 좀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훈육이라는 범위를 넘었다는 것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네네. 아동이 심리적으로 느끼든 어떤 육체적 상흔을 넘어서 고통스럽든 한다면 이건 충분히 학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 그 아동 학대 그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직원분들 얘기가 이게 그 부모나 학대 행위자가 아니 자기는 애들한테 이게 학대냐 나는 단지 이렇게 훈육 차원에서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조사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이게 가장 그런 게 어렵고 네. 또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또 그 행위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서 귀찮게 구느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도 그러게요. 나오고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아이를 이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그건 학대. 그거는 뭐 분간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자기는 이게 정말 학대가 아니고 훈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훈육의 정도를 지나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너무 헷갈릴 것 같고 부모는 정말 진심으로 나는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게 훈육인지 학대인지 그 구분 정도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오늘 그 얘기를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서 오히려 불화가 없는 가정도 괜히 계속 만나면 또 싸움도 생기고 갈등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아동학대 사례가 코로나 사태로 좀 더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우리 충북지방경찰청에 올해 10월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13,087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간하고 대비하면 전년에는 12,350건, 전국적으로 한 6% 정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충북에서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올해 10월까지가 401건이 접수돼서 전년도 신고 건수에 비하면 한 8% 정도는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충북청의 아동학대 신고가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정도 네.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 아동학대가 일방적으로 다 증가했다고는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네. 다만 이제 아동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네. 아동이 뭐 종일 온다든가 하면은 이웃 주민에 의한 신고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또 직업별로 직업군으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목격하거나 또는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25개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들을 신고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 과태료 300만 원이라는 처분을 받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신고도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동학대 증가했다라는 그런 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아동학대는 전국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한 네, 상황이다. 네. 좀 더 자세한 게 있나요? 네.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11월 현재 524건이 이렇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중에서도 그 가정 내에서 그 아동학대 사례가 319건, 즉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게 그래서 61% 정도가 됐고 저희가 작년도에는 그 아보전에서 이렇게 저기를 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606건이 일어나가지고 한 12월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한 80건이 이루어진다면은 네. 이게 이제 작년 수준은 저기 하는데 꼭 코로나로다가 뭐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아무튼 그래도 좀 증가세가 되는 것 같고 그러고 그 10월하고 11월이 그 전에 이제 그 민간에서 하던 아동 전문기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낮은 단계로 다 되는 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코로나의 영향이라고는 뭐 단정할 수가 없고 그래도 이제 전년보다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제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예, 충북은 올해 좀 8% 정도 지금까지 신고는 네. 좀 감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112 신고 외에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고 네. 또 고소 고발 또 아까 말씀드린 제3자가 이렇게 신고해 주는 경우를 따지면 신고 건수는 좀 증가하고 그 이유는 아마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경찰이나 어떤 관계기관의 홍보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가한 사례는 인식의 변화 또 홍보에 또 그런 네, 것도 네, 있을 네. 수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아무렇게도 뭐 코로나도 영향도 있겠지만은 네. 그 가정에서 그 가족들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렇게도 밖에 활동을 못 하니까 서로 뭐 갈등 현상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그 증가세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또 인터넷도 이제 많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실은 이 예전에는 아동학대 같은 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건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네. 앞으로 이렇게 사회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것도 보면은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부터 아동학대 업무를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사례 같은 걸 쭉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건 다시 원가정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경미한 것까지 다 신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건수로다가 돼서 증가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게 인식의 변화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아동학대 사례를 이거는 문제다라고 신고하는 건수가 또 늘면서 그게 또 증가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의 아동학대 사례나 피해 현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우리 19년도와 20년도를 지금 비교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아동학대가 증가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19년도 1년 전체적으로 보면 508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들어왔어요. 네. 이 중에서 저희가 형사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으로 15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건들은 뭐 오인 신고라든가 단순 상담 일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158건만 정식 형사사건이나 보호사건으로 보호했다는 결론인데요. 이 중에 이제 그 426건이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아동학대가. 네. 426건이면 80%가 넘는 건데 이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어렸을 적에 이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면 누가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네. 뭐 콩쥐팥이나 신데렐라 동화 같은 데 보면 계부나 뭐 계모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 대부분의 78% 정도가 친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집니다. 친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몇 %요? 70%가 정도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네. 그 외에 이제 보육시설 종사자나 교사 이런 순서대로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도 있는데 그러면 이 보육시설이나 교사 이런 분들은 또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또 보고도 또 아이들한테 상담을 듣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네.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으면 좀 계속 신고를 하는 추세라 좀 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그러면 아동학대가 어떤 신체 유형을 가지고 어떤 유형을 가지고 충북에서 많이 접수가 되냐면 네. 한 67% 정도가 다 신체 학대입니다. 아이들이 맞은 거, 한 대 맞거나 멍이 든다든가 또 아동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한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게 그다음- 충북만의 특성인가요? 예, 충북의 67건인데 대부분 신체 학대가 다 일어나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성학대라고 들어보셨죠?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임도 일정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거는 그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학대한다는 건가요? 친부모에 대한 뭐 부모에 대한 학대도 있을 수도 있고 네. 학교 교사나 어떤 성인이 아동에 대한 학대를 할 때 성적 학대를 할 때 성학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학대 부분도 충북에서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아동학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학대 하나, 신체학대 하나, 정서학대 이렇게 발생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아이를 폭행하면 이어지는 정서적 학대 당연히 욕을 하면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체학대, 뭐 정서적 학대, 어떤 물리적인 성학대 이런 부분이 한 아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복적인 피해를 아동은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는데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이제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또 장애 아들을 보호하는 시설에서의 어떤 관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이건 가정에서 자기 집 가정에서 일어났던 학대인데 이제 장애 아동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충북에 있는 학대도 전국적인 추세에 맞게 일단은 올해가 약간 감소한 거지 전국적인 추세에 맞게 따라가고 있고 신체 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가정 내 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문제가 이제 뭐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문제가 돼 있었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여러 기관들도 노력하고 있고 주변에 신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또 뭐 물론 의식의 변화로 신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례도 그렇게 뭐 현저하게 줄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좀 근본적인 이유인데 뭐 굉장히 복합적이겠죠. 좀 대표적으로 아동학대가 계속 끊이질 않는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가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지만은 각 신부모나 아니면 거기에 가족들이 이 아동을 자기 소유로 다 인식하지 않나. 그게 가장 문제가 되겠고. 아동을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 소유라는 저기에는 훈육이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다 해가지고서 아동 입장에서는 분명히 훈육이 아닌데 자기한테 이제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른들의 의식이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기성세대가 아동에 대한 그 관념을 바꿔야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 아동 학대는 계속 증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올해 6월에 창녕에서 이제 소녀가 방금 영상을 봤지만 목숨 건 탈출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건이 좀 잠잠해지려니까 천안에서 그 아동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라면 영재 사건도 있었고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아동학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하고 가정 내에서 이 가정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부모가 어릴 적 아동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커서 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알코올 중독. 부모에 의한 정신질환적 문제로 알코올 중독을 또 앓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임신에 의해 아이가 출생한 경우에 양육에 대한 부담, 경제적 어려움 등 이런 부분도 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학대인지 모르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한. 네. 계속 그래서 학대인지 모르면 정도가 계속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벌 강화, 또 그 다음에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정신적인 치료, 그리고 심리 상담, 그리고 이 보호자를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또 어릴 때부터 이 학대를 보고, 가정폭력을 보고 큰 아동은 나중에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아동학대 경험한 아동에 대한 완벽한 심리적인 치료까지 좀 병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진짜 복합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 알코올 중독, 부부간의 불화 등등으로 인해서 다 아동학대 이유가 되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현대사회로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분류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가장 큰 저기는 가정의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 그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사례를 우리가 이제 보면 사례를 보면은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가 가서 밤늦게 들어가서 일하고 왔는데 자녀들은 집에서 있다가 텔레비나 본다든가 아니면 게임이나 하고 있다든가 그럼 와가지고서 부모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면 또 한 대 줘박으면 또 그게 이제 학대로다가 저기 할 수도 있고 경제적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로 다 인해 가지고 저기 하다 보니까 또 실직률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정이 좀 어려운 가정이 그런 게 보편적으로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아동 학대권에 이게 아까 이제 우리 김은희 경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네. 생활고에 시달린다든가 아니면은 실직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그래도 저게 해야 될 게 가정 경제를 이렇게 안정을 시켜줘야지 그래도 아동들이 거기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동안의 이제 경험상 봤을 때 그 가정 경제가 좀 안정적이어야 아동학대도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네. 첫째는 부모들이 경제난이 좀 돼야만이 그래도 아동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게 가장 큰 영향. 거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되는 게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네. 이제 그 부부 싸움을 안 하고는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부부 싸움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는 이게 전쟁과 같은 고통이거든요. 또 부부가 싸우면서 서로 폭력을 주고받고 집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손괴하고 하는 경우에 아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뭐 때리거나 하지 않았다더라도 부부가 싸우는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을 보면 이미 아이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도 뭐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그게 아직까지도 좀 안 좋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네. 학대받는 그런 엄마가 학대를 받을 수도 있죠. 아빠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이런 걸 보고 큰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좋은 가정을 꾸미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어릴 때 상처를 받은 경험이 바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이게 네. 내재돼 있다. 성인이 된 다음에 그게 발현이 되면 그 아동학대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본인이 학대 가해자가 되면서 폭력이 세습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청주시가 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은 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조금 그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 아동학대 업무를 이번에 이제 복지법 개정에 따라 뭐 청주시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전체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바뀐 거죠. 지난 10월부터 이제 청주시가 직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저희가 2019년에 정부의 그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의거해가지고서 저희 청주시에서도 그 지난 9월 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4명, 그리고 10월 달에 2명,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4명을 채용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10명이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내년 1월자로다가 아동 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 보호팀이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민간에서 즉 하던 거를 공공화 정책에 의거해서 기초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왜 민간에서 하던 걸 이렇게 옮기게 됐냐 하면은 네. 그 민간에서는 그 학대 조사를 한다든가 뭐 할 적에 아동 친권 제한이라든가 또 어디 같은 뭐 들어가서 그 업무 추진하는데 한계성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거부하면은 조사를 못 한다거나. 부모가 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그 친권 분리하게 되면은 이게 그 행정적인 적이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아동 포용 정책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총 한 45건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는 그 유관기관인 그 청주교육청하고 저기 3개 상당, 흥덕, 청원경찰서하고 네. 청주시 의사협회하고 해서 이렇게 정보 연계 기능 협약식도 해가지고서 이렇게 아동 보호에 대한 그 구축도 했고, 그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그 같이 우선은 금방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노하우도 배워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서 당직 체계 구축도 해갖고서 이 주야간으로 다 이렇게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학대와 관련해가지고서 각
경찰서 사법기관하고 각 실무 협의회도 맺어가지고서 네. 매달 한 달씩 이렇게 실무 협의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에서는 그래도 좀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어디 방송국 뭐 김현정 루트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네네, 보니까,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네, 라디오 프로그램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여기 한다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애완 이렇게 해갖고서 그 취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은 그 방문을 했을 적에 방문 거부를 한다든가 차일차일 피르면서 뭐 옆에 누가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란다든가 그런 적이라면서 거기는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저희 청주시에서도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고 조언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0월부터 청주시에서 이 아동 학대와 관련한 그런 업무를 직접 이제 맡아서 시행하기로 한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공무원분들도 이제 배치가 돼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업무가 또 이제 과중되고 또 여러 가지 고충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민간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건가요? 기존에는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충북에 3개가 있는데, 네. 청주의 충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례를 들면 112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출동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이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는 것을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 아동학대 피해자나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해줄 때 어떤 개입하는 소지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0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면서 네. 시청 공무원들이 아동에 대한 분리나 조사 그리고 행정적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되면 아동이 이제 신뢰를 가지고 공공기관이니까, 그리고 행정적 처리에서도 시에서 하다 보니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고, 이제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런 조사 업무는 이제 시로 다 넘어간 거고, 네.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에 계속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업무를 하지 않고 아동에 대한 어떤 케어나 이런 복지시설, 알선, 뭐 연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조사와 사후 관리가 분리돼야 된다고 봐서 바람직하게 시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딱 이제 청주시가 맡아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현장에 나가가지고서 대응할 수 있는 저기가 그래도 아무래도 공권력이 있겠고, 네. 그러니까 좀 더 힘이 파워 있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동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항상 그 뉴스에 나오는 문제가, 그 신고가 들어오면 그 피해 아동과,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피해 아동과 부모를 빨리 분리시켜서 뭔가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 없다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또 다시 돌려보내고 해서 결국은 안 좋은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아동학대 그 해결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제 경험상 보시면 가장 큰 문제다,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문제다라고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동이, 네네. 피해 아동이 영유아인 경우에는 네네. 보호자로부터 분리를 하려고 해도 의사 표현이 정확하지 않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피해 아동이 뭐 한 13살만 넘어가도 보호자부터 분리하겠다라고 그러면은 본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제 분리가 되는데, 네. 아동이 너무 어린다 그러면 의사 표현도 안 되고 이런 한계가 있어서 보호자한테 돌려주고, 또 아동들이 보호자한테 간다라고 하는 경우에 또 보호자한테 가고, 신고가 113에 들어오고 또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까지 초래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제 지침을 저희 경찰청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의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12월 말까지 전수점검을 다 하고 있고요. 네. 또 기존에도 아동학대로 사례 관리를 해서 신고가 들어왔던 과정에 대한 다 점검을 했는데, 이번에는 2회 이상
그 신고가 들어온 가정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12월 말까지 전수 점검을 할 거고요. 또 의사가 아동학대 현장에서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해주는 경우, 또 아동이 멍이나 상처, 상흔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강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입법안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즉각 분리제도라는 것을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주 치료를 요하는 것도 멍이나 상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명확하다라 그러면 아동이 원하지 않거나 또 보호자가 계속 돌려달라고 해도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입법안이 추진 중이고 지금 입법안 이전이라도 하더라도 경찰에 지금 강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동의 피해가 이렇게 눈으로 많이 보이는데 보호자가 돌려달라고 해서 아이를 이렇게 원가정 복귀를 시킨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경찰청 지금 현장에서 어떤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마음, 그러니까 보통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학대를 당해도 네네네. 밖으로 좀 알리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심리, 어떤 심리인가요?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심리는? 아동학대 당한 아이의 이제 후유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뭐 신체적 폭력은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결과까지 이를 수 있는데 정신적인 후유증이 문제겠죠. 근데 성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좀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상하게 주위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유형도 있고 네. 또 일단은 수면 장애를 많이 앓고 또 불안, 우울 이런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표출할 수도 있고 이 평생 학대에 대한 이 아픈 충격 속에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어려운 이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네. 이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덧붙여가지고서 네네. 아동학대를 당한 그 아동들의 그 후유증이라고 하면은 그 대체로 이제 본인이 이제 슬픔을 느끼고 불행감을 느끼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눅이 많이 들어있죠. 네네. 주눅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또 학대 행위자가 한테 욕설을 들었으면은 그 학대를 당한 아동도 나중에 누구한테 또 그 욕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또 개인 위생이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불안한 증세를 보인다든가. 네. 여러 가지 이런 후유증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격적인 행동이라든가 반사회적인 행동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후유증이 있으면은 우리가 네. 이제 더불어서 같이 이제 치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우선은 현재 그 아동 학대당한 그 후유증을 치료하려면은 저희는 현재까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연계를 해갖고서 아동 쉼터가 있습니다. 저희 네. 청주시 같은 경우는 3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우선은 기본적인 케어도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동이 의료적으로 다 치료를 받고 저기 하려면은 같이 의료기관하고 이렇게 협업체계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곳에서 치료받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는 심리검사라든가 치료비, 진료비 같은 거 이렇게 하려고서 예산도 이렇게 반영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아마 반영이 되리라 보고, 그래서 후유증에 대한 프로그램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피해 아동에 대한 그런 후유증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그런 것도 필요할 테고요. 그 부모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정신적으로 이렇게 질환이 있는 경우 또 뭔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례 중에는 보면은 부모가 지체라든가 아니면 정신 이런 적이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럼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발적으로다 이렇게 하는 적이 하면은 사례 우리가 관리를 해가지고서 과연 부모도 같이 교육을 이수하게끔 현재는 아부전을 통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는 우리 시에서도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모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상은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부모가 그거를 듣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왜 나는 왜 문제가 나는 없는데 괜찮은데 왜 니네가 왜 저기를 하느냐. 네.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선고를 할 때 보호 처분을 강제적으로 내려주는 거죠.
넌 아동학대 가해자니까 시설에 가서 또는 치료를 의무적으로 상담을 하고 와라. 그래서 그 아보존 같은 곳에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간 그 몇 회 정도의 상담 치료, 그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또 정신질환 문제는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적인 관리가, 학대 한 번을 하면 다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꾸준히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그 16년도에 도내 4개 병원과 청주시에 있는 3개 병원, 그리고 충주에 한 군데 있는 병원과 협약을 했습니다. 네. 협약 내용은 뭐냐면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에 대한 치료비가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입원비 500만 원까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보호자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이를 학대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과 협약을 해서 치료비를 병원에서 무상으로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있으면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시고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협약한 병원을 연계해서 아이들 치료를 또 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청주권 이런 병원에 대해 좀 이 기회를 빌어 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 중에 여러 유형 중에 그 아동 성학대 범죄도 좀 그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저 성학대 중에 그루밍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네, 네. 어떤 건가요? 그루밍 성학대라고 네. 있는데요. 이제 이게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을 이제 호감을 얻는 거죠. 선물을 사준다든가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해서 심리적으로 아동을 지배를 해요. 난 너의 보호자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학대, 성폭력을 가한다는 뜻인데요. 그 부모만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일반 네. 성인이 다 포함이 됩니다. 보통 이제 아동 청소년 이제 정신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거죠. 선물을 받게 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길들여져 있은 이후에 성학대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상 아동은 이게 내가 성범죄 대상이 됐구나라는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이게 성폭행이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네. 이런 성학대를 비롯해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한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또 이렇게 매개하는 행위, 또 아동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희롱을 하는 행위까지도 다 아동 학대에 대한 성적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판례를 통해 보면 교사가 그 피해 여학생에게 이제 팔뚝을 여러 차례 이렇게 주무르고 뭘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양쪽 어깨로 감싸 안고 이렇게 수의 여러 명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어떤 교사라는 지위와 유력을 사용해서 아동에게는 수치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학대로 본 사례가 있고요. 또 한 판례를 보면 그 아동에게 휴대폰도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감기가 걸렸는데 너를 좀 안아주고 싶다. 너 감기 걸렸으니까 따뜻하게 안아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수의 차례 문자를 보낸 것도 아동에 대해서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라고 이렇게 판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뭐 관련해서 이 지금 사례가 증가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동 성학대 사례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시에 최근에 왜 충북 희망원 사태가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한 10년 전부터 아동 간 성폭력 같은 게 있어가지고서 이게 계속 누적누적 돼가지고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시설도 폐쇄시키고 법인 자체도 우리가 그 취소를 시킨 거거든요. 이렇듯이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초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얼른 대처를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게 좀 누적이 돼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지금도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보면은 ADHD 같은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뭐 그렇지 상당히 그 병을 앓고 있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민을 하고 각 시설에서도 걔네들한테 저기를 하려면 한 두세 분의 이제 종사자들이 붙어야 될 수 있을 정도로다가 한 명 정상적인 아동 한 3명을 할 걸 갖다 한 명한테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형편이에요. 네. 각 시설별로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아동 그 성범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미리 각 시설이나 그 종사자들이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못 이루어진 게 사실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이제 성학대에 대해 좀 여쭤봤고요. 네. 그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아동학대는 아까 말씀하신 통계에 의하면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서 행해지는 아동학대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앞서서 나왔는데 부모로서 사실 뭐 고의적으로 뭐 학대를 가하는 경우는 누가 봐도 이제 학대고, 근데 이제 실제 부모로서 자기가 훈육인지 학대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자기는 훈육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학대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조금 저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실제 학대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조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이제 네. 흔하게 하실 수 있는 행동 중에 이제 밥을 먹지 않으면 네네. 이제 너 혼내야겠어. 뭐 이렇게 밥을 억지로 먹이는 것도 아이에 대한 학대가 될 수 있고요. 밥을 억지로 먹이는 거. 아, 네. 저희 그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이제 아동학대 홍보 영상을 찍으면서 그 맘스 카페, 청주권과 제천 충주의 맘스 카페에 이런 게 아동학대가 되나요?라고 이렇게 묻게 이런 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의 질문을 들으면 밥을 안 먹는 아이에게 먹이는 게 학대가 되나요? 억지로 먹이는 게 학대가 되나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시키는 게 학대가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그 좀 바르게 훈육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는데, 뭐 어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할아버지가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뭐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렇게 아이한테 하는 것도 학대가 되냐 이런 어머니들의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전문가가 답변을 해줬는데 네. 아이가 공포심을 좀 얻는다든가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하는 것은 다 학대로 본다 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네. 이게 부모가 올바르게 훈육하려면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이게 학대가 아니지만 막 억지로 막 잠을 안 재우고 계속해서 공부를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명확한 학대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입에 음식이 있는데 네. 삼키지 못하는데도 계속 왜냐하면 이제 바쁜 시간이잖아요. 쫓기고 바쁜 시간에 계속 밀어놓고 삼켜 이렇게 하는 것도 아이가 이제 급체를 유발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도 학대 행위다.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 전문가가 명쾌한 답을 해줬는데 이런 영상은 충북지방경찰청 유튜브에 아빠와 딸의 아동학대 이야기라고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네. 참고해서 깨알 시청해 홍보를 주시면 해주시군요. 도움이 될 네.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저희가 조금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부모로서 좀 헷갈리는 애매한 상황. 아니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현장에서는 네네. 저 아버지가 이렇게 좀 술 한잔 드시고 와가지고서 왔는데 아동들은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툭 친 게 이게 이놈은 그게 서운해가지고서 아빠를 신고한다든가 그런 경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일단은 신고 접수를 해서 조사까지 가야죠 다. 그 정도는 근데 어떻게 그러고- 봐야 되나요? 그러고 또 네. 그 자매가 이렇게 싸우다가 거기 또 엄마가 누구 편만 들어가지고서 뭐 거기서 또 서운해가지고 저기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다가 이제 고모가 와서 이제 뭐 이거 해라 뭐 해라 딱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네. 예. 경험하신 것 중에 조금 또 말씀하실 사례가 있으실까요? 기억나는. 아동학대라는 건 이제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뭐 저도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행동이 학대랐구나라고 느낄 때가 좀 있는데요. 어떤 거요? 뭐 아이들한테 뭐 그 자기가 벗은 옷을 제대로 그 세탁 바구니에 넣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벗은 옷을 갖다 던져버리는 행위. 똑바로 해라고 다시 갖다 주면 아이들은 이제 주섬주섬해서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부모가 하는 행동 중에 뭐 어떤 꼭 때리지 않더라도 겁을 주는 행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집에 우리가 사랑의 매라 그래서 집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매를 칠 것처럼 이렇게 보관을 했는다든가. 사랑의 매. 네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좀 제스처를 좀 심하게 취한다든가.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때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던졌잖아요, 물건을. 이런 것도 충분히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건을 그 보호자 의견도 들어보고 피해 아동의 어떤 신체 상태나 정신적 치료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4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158건을 작년에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어떤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또 가정이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이 아동학대라는 걸 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상담기관에 연계를 해드릴 거고요. 네.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면 저희 경찰과 또 지자체가 또 합동으로 해서 사건 처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뭐 일어나서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사실 더욱 더 중요할 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지자체나 관련 기관들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좀 적극적으로 그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먼저 그 각 아동 학대를 예방하면은 네. 하려면은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동이 그냥 추위에 뭐 허름한 옷을 입었다든가 아니면은 누구 손에 이렇게 질질 끌려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도 사실 그전에는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네. 별 관심이 없다가 이 업무를 이제 맡다 보니까 아동들만 보면 이렇게 또 그래도 눈길이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예.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 아동 학대에 대한 의심이 되면은 빠른 신고가 그래야만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갖고서 그 사례 관리하고 분리를 해갖고서 네. 해야 되지 않나. 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그것이 의심될 때 빠른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경찰에서는 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6년도부터 아동학대, 노인학대라든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대 전담관 제도를 두고 있고 도내 21명의 경찰관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예방 경찰관들이 하는 업무는 뭐냐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대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한 대 때릴 수도 있겠지. 또 뭐 어렸을 때 한두 번 맞고 크는 거야. 뭐 맞을 짓을 했겠지. 이런 잘못된 그 인식이 나중에 아동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그 주위 분들이 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피해 아동이 보내는 그 학대 신호를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 창녕에서 소녀가 그 편의점에 가서 자기 목숨 건 탈출을 했고 또 학대 신호를 보냈잖아요. 정말 계절에 맞지 않고 오염이 심한 옷을 입고 구조 요청을 했듯이 그 주변에서 보면 좀 영양 상태가 불균형적이라서 나이에 비해 좀 체구가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멍 같은 그런 자국 맞은 형태로 많이 또 이렇게 등원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봤을 때 집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보내는 학대 신고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좀 빨리 좀 신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신고하신 분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그 신분을 충분히 보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그 주변 이웃에 또 네. 교사 이런 분들에는 신고가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런 시사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좀 시중에 나오는 뉴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의심 가는 사례가 있으면 주변에 네, 네. 신고가 지금 중요하고 이웃들의 네, 관심도 네. 중요하고요. 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나 다 이제 신고를 하긴 하지만 그 주변에 간 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 주변에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뭐 어디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를 당한 가정에서 신고 안 할 것 같죠? 네네. 근데 그렇지 쉽지는 않을 것 않습니다. 같아요. 그렇지 않고 112 신고가 들어오는 신고자 유형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500건이 신고가 들어온다면 약 300건 정도가 학대 피해자가 신고합니다. 그렇군요. 아동들은 요즘 교육을 잘 받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 본인이 피해자라고 신고를 해줍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들어온 신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종사자, 이제 의료진이라든가 교육기관 이런 데 신고를 들어오고 이웃 주민들에 대한 신고,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변에서 신고를 해준다는 거죠. 이제 본인은 이제 감정 상태가 이제 평정을 좀 잃었을 때 좀 신고를 하고 엄마 아빠한테 서운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데 네. 이웃이나 또 교육시설, 의료진 이런 공무원들의 신고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과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해 주시면서 좀 뭐 아동학대 관련해서 어떤 좀 계획이 있으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다. 부모가 이제 아이를 대할 때
아동학대라는 건 어떻게 잘 그 아이를 양육하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할지에 대한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나갈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이 잘 돼야 우리가 나중에 우리나라 국가도 잘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는 그 우리 청주시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18세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해요. 18세 미만 아동을 갖다가. 근데 그 아동이 한 15만 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그래서 우리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도 시에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동학대 예방을 하려면은 주변의 관심, 네.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서 아동학대 없는 우리 청주시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예방, 뭐 지자체나 여러 기관들의 노력 중요하겠지만 계속 얘기해 주신 것, 우리 주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주시 아동보육과 조창현 과장, 충북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김은희 계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JB 시사공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